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 김부자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근데 뭐야, 옷이 왜 그래? 결혼하는데 백화점에서 사 입어야지. 동대문에서 샀어? 그날 제가 입고 간 옷은 에르메스였습니다. 780만 원짜리. 하지만 로고가 없으니 그녀는 몰랐겠죠. 아니, 알았다 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결혼식 날 밤 시어머니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너 우리 민재 잘 만났어. 우리 아들이 한의사잖아. 앞으로 네가 벌어온 돈 잘 관리해야 해. 알았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요. 그리고 8개월 후 제가 임신해서 쓰러진 그날 밤 비로소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장하늘입니다. 장하늘 선생님 3번 침상 환자 심정지입니다. 인턴이 비명처럼 외쳤을 때 제 몸은 이미 환자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에피네프린 일엠기 정주, 10년간 제 몸에 각인된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리듬 회복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숨을 쉬었습니다. 환자의 가슴이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살아났다. 또 한 명을 살렸다. 이 순간이 좋아서 의사가 됐는데 장 선생님 또 72시간 근무하셨죠? 이러다 선생님이 먼저 쓰러지겠어요. 수간호사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지쳐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4년차, 매일 밤 죽음과 싸우고 아침이면 또 다른 응급 환자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밥은 먹었니? 메디라이프 그룹 회장실보다 더 자주 응급실 복도에 서 계신 아버지. 딸이 사람 살리는 거 보는 게 좋으시다면서 항상 멀찍이 서서 지켜보셨죠. 아빠, 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제게 고개 숙이는 이유를요. 제가 생명을 살려서가 아니라 제 이름표에 적힌 장하늘, 메디라이프 그룹 이사라는 직함 때문이었다는 거리요. 선생님, 이번 연구과제 제가 맡아도 될까요? 후배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그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회장 딸한테 잘 보여야지.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저 좀 쉬고 싶어요. 응급실이 힘드냐? 아니요. 사람들 시선이 힘들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이상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늘아, 내가 정말로 내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한번 장하늘을 내려놓고 살아봐라. 내 이름도, 내 학벌도, 내 직함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야. 그게 무슨...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1년만 살아봐. 그리고 확인해봐. 사람들이 내 간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지.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아버지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일 게다. 그렇게 저는 결정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고 청진기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하늘이라는 이름만 가진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장하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 190만 원. 제가 응급실에서 하루 받던 당직비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늘 씨, 여기 3층 할머니 기저귀 갈아드려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환자의 대소변을 받았을 때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아, 내가 해주는 건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내 손길에는 사랑이 있어.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아닌 제 마음을 봐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복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301호 환자분 한방 진료 왔는데요. 돌아보니 수수한 한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민재. 그가 제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차트 좀 봐도 될까요? 박민재는 정중했습니다. 다른 한의사들처럼 오만하지 않았어요. 간호사 선생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간호사를 동료가 아닌 보조 인력으로 봤거든요.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할머니가 3일 전부터 소화제 드시는데도 차도가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식단 변화가 있으셨나요? 제가 자연스럽게 의학적 소견을 말하자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 씨, 혹시 의료 쪽 공부하셨어요? 관찰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아, 그냥 환자분들 오래 보다 보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나중에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그때는 몰랐어요. 민재는 그날부터 자주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온 김에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어요. 환자 상태, 치료 방향. 하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가 늘었습니다. 하늘 씨는 왜 간호조무사가 됐어요?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 그냥 사람 돌보는 일이 좋아서요. 민재 씨는요? 저요? 아버지가 한의사세요. 작은 한의원이지만 동네 사람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죠. 전 그게 자랑스러워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그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재산도 명예도 아닌 사람의 본질을 보는 사람. 6개월 후 민재가 프러포즈했습니다. 하늘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전 부자는 아니지만 평생 하늘 씨한테 잘할 자신 있어요. 네, 좋아요. 대답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 남자는 제 진짜 정체를 모르는데 하지만 사랑이 모든 걸 이길 거라고 믿었어요. 순진했죠. 결혼식 전날 시댁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작은 한의원 2층에 있는 집이었어요.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어디 보자. 시어머니 김 부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달까요? 야 민재야. 내 여자친구 옷이 왜 이래? 결혼하는데 백화점에서 사 입어야지 어디서 샀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은 명품 하나씩은 걸치고 다니는데 내 여자는 뭐 하나 번지르르 한 게 없네. 집안이 어려워? 그날 제가 입고 간 원피스는 에르메스였습니다. 780만 원. 하지만 로고가 눈에 띄지 않았으니 그녀는 몰랐겠죠. 어머니,
하늘이는 소박한 걸 좋아해요. 소박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지. 뭐 괜찮아. 우리 민재가 한의사니까 네가 평생 굶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뒤돌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라고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제 쪽 하객은 아버지가 보낸 비서 한 명뿐이었어요. 하늘아, 아빠는 가지 않을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신혼집은 한의원 근처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나중에 돈 모으면 좋은 데로 이사 가자. 괜찮아요. 우리 둘이면 되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어요. 하늘아, 네 월급이 190만 원이라며? 그거 통장 나한테 맡겨. 내가 관리해 줄게. 네. 하지만은 무슨. 시집 온 며느리가 돈 관리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서 통장 내놔. 그날 저는 제 통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요. 하늘아, 일어나. 시장 가야지. 새벽 5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결혼 3개월 차였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요양병원 야간 근무였어요. 2시간 전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어? 어서 일어나서 반찬 준비해. 민재는 옆에서 자는 척 했습니다. 아니, 진짜 자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남편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으니까. 시장에서 돌아오면 한의원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의원 좀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여기서 월세도 안 내고 사는데. 어머니, 저도 일을 하는데요. 일? 그 병원에서 한 달에 190만 원 받는 게 일이야? 우리 민재는 한의원에서 한 달에 300만 원은 벌어. 네가 더 벌어와야 할 판에 집안일도 안 하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이 고스란히 시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게 통장은 시어머니가 관리했고 저는 한 푼도 쓸 수 없었어요. 하늘아, 이번 달 네 월급으로 한의원 약재 좀 사야겠어. 어머니, 그건 제 돈인데요. 네 돈? 결혼하면 가족 돈이지. 네가 그렇게 이기적이었어?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 5주 차였어요. 생리가 일주일 늦어져서 검사했더니 2줄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하늘아, 고마워.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뭐? 임신? 지금? 네, 어머니. 5주래요.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돈도 없는 주제에 애를 가져. 병원비는 누가 내? 애 키우는 돈은? 어머니, 그래도 생명인데요. 생명. 웃기고 있네. 네가 애 낳으면 일 못하잖아. 그럼 한의원은 누가 돌봐? 네가 벌어오는 돈은 또 어떡하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하늘아, 내 말 들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돈 좀 모으고 나중에 낳자. 싫어요. 전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민재는 그날도 침묵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임신 6개월이 되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늘아, 일어나서 한의원 청소해. 어머니, 제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어제 병원에서 절대 안정하래요. 안정?
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우리 때는 임신해서도 일 다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어서 일어나. 오늘 한의원에 환자 많아.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다리로 흘러내렸어요. 내려다보니 피였습니다. 어머니, 피가 피? 그까짓 거 좀 나오면 어때? 곧 멈춰. 어머니, 제발 병원에. 병원비가 얼만데? 집에서 쉬면 돼.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날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임산부 출혈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문을 잠그고 쓰러졌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저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틀렸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건 시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걱정? 아니었어요. 짜증이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려고. 환자분 눈 뜨세요. 장하늘 씨,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하던 요양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메디라이프 본원 중환자실입니다. 조산으로 응급 제왕절개 하셨어요. 메디라이프 아버지 병원. 고개를 돌리니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밤새 우신 것 같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아빠, 하늘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래서 말렸잖니. 신분을 숨기고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위험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말라고 한 거였어.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 1.8kg밖에 안 되지만 건강해. 우리 손녀 정말 씩씩하더라.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기가 살았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하늘아, 이제 그만하자. 집으로 가자. 아빠 미안해요. 제가 순진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아빠,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의료계를 지배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하늘아, 내가 그 집에서 당한 일들 다 기록해뒀니? 네. 핸드폰에 녹음도 하고 일기도 썼어요. 잘했어. 이제 아빠한테 맡겨. 다음 날 민재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절 지켜준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제 월급 가져갈 때, 새벽부터 일 시킬 때, 임신한 몸으로 청소시킬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하늘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워낙. 어쩔 수 없다고요? 당신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메디라이프 그룹 회장 장태준이었습니다. 당신이 박민재 씨. 네, 장인어른.
장인은 무슨 장인? 우리 딸 이혼합니다. 네? 그게 무슨, 그리고 당신네 가족,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가 비서에게 눈짓하자 서류 뭉치가 민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혼아 비서였어요. 3일 안에 사인해서 보내세요.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갑니다. 그럼 더 곤란해질 텐데.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있었어. 자네가 아내를 지켜야 했을 때. 그런데 자네는 어머니 편을 들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온도를 얼릴 듯 차가웠어요. 민재가 나간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돌려줄 거야. 아빠,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지. 적어도 저 사람들이 다른 며느리한테는 똑같은 짓을 못하게 만드는 의미. 그날 밤 저는 인큐베이터 안에 딸을 봤습니다. 1.8kg의 작은 생명. 제 손가락만 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더 이상 순진한 장하늘이 아니라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아빠,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뭘? 복수요. 제 손으로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하는 게 맞겠구나. 아빠는 뒤에서 도와줄게.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대수 한의원 전수 조사해 주세요. 의료법 위반, 세금 포탈, 무면허 진료, 모든 걸 다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님이었어요. 장하늘, 메디라이프 그룹 이사. 제 진짜 정체성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박대수 한의원,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착수. 뉴스 속보가 떴어요. 민재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늘아,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복지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거죠. 하늘아, 제발 도와줘. 아버지가 면허정지 당하면 한의원 문 닫아야 해. 그럼 문 닫으세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울면서 아버지한테 봐달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폭탄. 시댁이 살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가 발표됐어요. 메디라이프 건설. 아버지 계열사였죠. 그리고 보상가 책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시세의 40%.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아, 이게 무슨 짓이야? 재건축 보상가가 왜 이래? 법대로 한 겁니다, 어머니. 법대로? 다른 집들은 80%인데 우리 집만 40%야. 이게 말이 돼? 네, 말이 됩니다. 불법 증축 부분은 보상 대상이 아니거든요. 어머니 댁 2층 증축, 무허가 아니었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피 흘리면서 병원 가자고 할 때 뭐라고 하셨죠? 그까짓 거 좀 나오면 어때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니.
제대로 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메디라이프 본관 45층. 1년 전 요양병원 반지하에서 걸레질하던 제가 이제 여기 서 있었어요. 청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서랍에 넣어뒀던 제 청진기. 귀에 걸자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의사 장하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 사람들의 거짓된 심장 소리를 낱낱이 진단해 줄 겁니다. 이사님 박대수 한의원 적발 사항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를 펼쳤습니다. 10페이지가 넘는 위반 사항 목록이었어요. 무면허 진료 17건 수련의 자격으로 독자 진료, 의료기기 무허가 사용 5건, 허위 과대 광고 23건, 세금 포탈 추정액 3억 2천만 원. 이 정도면 면허정지 3년 벌금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냉정했나요? 아니에요. 이건 정의였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 당연한 일 아닌가요? 사흘 후 판결이 났습니다. 예상대로 면허정지 3년. 박대수 한의원은 그날로 문을 닫았어요. 민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막았지만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만났어요. 하늘아, 이게 내가 할 짓이야? 아버지가 면허정지 당하셨어.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법대로 한 겁니다. 법대로? 너희 아버지가 뒤에서 조종한 거잖아. 조종이라뇨? 복지부 감사는 정기 감사였고 적발 사항은 사실이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재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뭘? 아버님 한의원이 불법 진료를 한다는 거요. 수련이가 단독 진료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당신은 3년 동안 혼자 환자 봤죠? 그건 환자가 많아서. 환자가 많으면 법을 어겨도 돼요? 의사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당신은 의료인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법도 모르고 양심도 없이 환자를 봤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하늘아! 그리고 어머님, 제가 임신해서 피 흘릴 때 병원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거 아세요? 그건 살인미수예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 조치를 막는 건 형법상 살인미수 또는 중과실치사상에 해당합니다. 제가 고소하면 어머님 실형 받으세요. 제 손에는 진단서가 들려 있었어요. 태반조 기박리로 인한 대량 출혈, 산모 및 태아 생명 위급. 담당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도착 10분만 늦었어도 사망 가능성 90%. 이게 진짜야? 네. 제가 119 안 불렀으면 저 죽었어요. 수연이도 죽었고요. 민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아, 제발! 어머니를 고소하지는 마. 안 할 거예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합 비서였어요. 사인하세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요. 당신은 면접권도 없어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안 할게요. 대신 2번 다시 저와 수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하늘아, 그건 너무해. 뭐가 너무해요? 제가 당한 게 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에 민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잘 가세요, 박민재 씨. 민재가 돌아선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1년 전 요양병원에서 민재를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알고 보니 일방적인 희생이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하늘아, 괜찮니? 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다. 근데 하늘아, 한 가지만 더 하자. 뭔데요? 기자회견.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야. 아빠, 그건 하늘아, 너처럼 당하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 이야기가 알려지면 적어도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거야.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메디라이프 본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라이프 그룹 이사 장하늘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 옆에는 수연이가 유모차에 타고 있었어요. 이제 3개월 된 제 딸. 저는 1년 전 제 신분을 숨기고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제가 만난 건 사랑이 아니라 제 노동력과 돈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빼앗긴 월급, 강요당한 노동, 임신 중 학대, 그리고 죽을 뻔한 그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돌아갈 친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며느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늘도 참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요. 기자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임신한 여자를 일터에 세우고 피 흘리는데도 병원 못 가게 하는 게 가족이 할 짓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저는 오늘 제 경험을 토대로 며느리 인권보호재단을 설립합니다. 메디라이프 그룹이 100억 원을 지원하고 저는 이사장을 맡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며느리들에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김부자였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언제 학대했어? 경호원들이 다가갔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마침 잘 오셨어요. 무대로 올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부자는 당황했지만 기자들의 시선에 떠밀려 올라왔어요. 어머님, 이거 기억하세요? 스크린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일이나 해. 병원비가 얼만데. 집에서 쉬면 돼. 그까짓 피 좀 나오면 어때? 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해둔 파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어머님, 이게 가족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부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수연이를 안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수연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아기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엄마처럼 운 좋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가슴에 대보았어요. 작지만
힘찬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 들려? 이게 생명이야. 소중한 거야. 엄마는 너한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그때 아버지가 올라오셨습니다. 하늘아, 수고했다. 아빠, 제가 한 게 맞는 걸까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 넌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복수가 저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야. 하늘아, 시작이지. 이제 넌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어.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3개월 후 며느리 인권보호재단 개소식이 열렸어요. 첫 달에만 237건의 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저처럼 고통받고 있던 며느리들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다시 응급실에 섰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어요.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달려가는 제 뒤로 수연이가 타가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고 계셨어요. 환자는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의식불명.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환자가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 길이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 청진기를 귀에 걸고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살아있다. 이 사람도 나도 수연이도.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수연이를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너한테 약한 모습만 보여줬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는 강해. 그리고 너도 강하게 키울 거야. 누구한테도 짓밟히지 않는 당당한 사람으로.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한 순수함을 딛고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청진기로 증명한 진실의 이야기. 5년 후 며느리 인권보호재단은 대한민국 최대 가정폭력 예방기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응급실에서 일하며 주말에는 재단 일을 돕습니다. 수연이는 6살이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한의원은 폐업했고 재건축 보상금도 적게 받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의 완성이니까요.